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김설래입니다. 저는 1991년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 소련으로 유학을 가 모스크바에 있는 모스크바 국제관계 및 국제경제연구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물론 학위를 받을 때는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러시아의 대외 정책 중 동북아 정책과 한반도 정책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러시아가 현 국제 정세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국제 환경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미중러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정치 상황, 특히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는 매우 엄혹하다고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 이후 벌어질 수도 있는 동북아 국제 질서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동북아 국제 환경 속에서 러시아는 어떠한 동북아 접근 전략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북미 관계가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예측 불허의 동북아 정세가 진행되었던 2018년부터 러시아의 동북아 군사활동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러시아의 전략무기를 한반도로 전개하는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2021년도에는 러시아의 공세적 군사활동이 동북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에 대하여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결론으로 러시아의 대동북아 정책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강화에 대비한 한국의 입장과 한반도 평화 정책과 통일에 대하여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의 국제 환경 인식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국제 정세를 불확실성에 기반을 둔 위협적인 상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미국에 의한 INF 조약 파기도 러시아 안보 환경의 중대한 위협 요소로 보면서 미중이 전략적 경쟁 상태를 지속할수록 국제 안보 환경이 매우 불안해지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 질서를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이전되는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다극 체제를 앞으로 러시아가 추구해야 할 세계 질서로 보고 있으며,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경제연합,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 인도,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각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다중심적 체제 형성이 러시아 국가 이익에 유리한 국제 질서로 보고 있습니다. 2000년대 푸틴 정권 1~2기에서 나타난 국제협력 확대와 강화라는 국제관계 원칙이 국제환경 변화와 더불어 수정되었습니다. 2008년 7월 15일에 승인된 대외정책 개념에서 나타난 다자적 원칙과 국제관계의 아키텍처 형성이 2013년 2월 12일 승인된 대외정책 개념에서 보다 더 명료해졌습니다. 그 다음은 러시아의 국제환경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11월 30일에 승인된 대외정책 개념에서 러시아가 추구하는 세계 전략의 목표는 세 가지로 함축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 보장, 국제적 규범과 기구, 그리고 국제법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 강대국주의를 회복하겠다는 이전의 대외정책 개념에서 한 단계 강화된 표현으로 강대국이 된 러시아의 주의를 공고히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세 번째가 기존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러시아의 국제 환경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대외 정책의 주요 대상은 중국과 더불어 유럽 국가, 미국, 그리고 나토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최대 교육 대상국이며 그중 독일은 중국에 이어 단일 교육 국가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6년 대외 정책 개념 61조에 의하면 미국을 유시한 나토 회원국이 진행하고 있는 대러 경제 제재 조치와 정치, 경제, 정보 차원에서의 압력은
지정학적 안정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안정을 침해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 진영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손실을 주는 불행한 일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러시아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안보와 안정 그리고 상호 협력을 지향하고 있다며 유럽 국가들과의 군사 정치적 협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6년간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장기적 봉쇄 정치에 대응하여 국내 내수 산업을 활성화하고 수입 대체 산업에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러 경제 제재 조치는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하여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이 약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방 진영에 의하여 진행된 대러 경제 제재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전면적인 제재보다는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경제 제재 방식을 택하여 시행하면서 국제 정세와 러시아의 반응 등을 고려하면서 제재를 연장해 왔던 것으로 보아 기본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은 대러시아 정책에 있어서 독자적 행보를 추구하고 있으며 대러시아 제재에 있어서 미국의 간섭과 개입에서 더욱 자유로워질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러시아와 같이 건설하고 있는 발트 해저 가스관 사업인 노드스트림2의 경우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계속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에 의한 대러시아 제재 조치는 크림 합병으로 인해 깨진 유럽의 영토적 안정성 유지 원칙을 고수하려는 의지입니다.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유라시아주의와 신동방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부상은 러시아에게 전략적 협력과 경계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지하자원과 에너지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러시아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시베리아 지역과 극동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발전이 중요하기에 동북아 국가들과의 국제 협력이 필요 불가결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러시아가 주장하는 유라시아주의, 도대체 유라시아주의에서 유라시아 국가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보죠. 자, 이 지역이 바로 유라시아 지역인데 러시아가 얘기하는 유라시아 그 자체는 지금 현재의 러시아와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5개국, 그 다음에 카프카스 3개국, 그 다음에 유럽 쪽에 붙어 있는 벨라루스, 몰도비아, 우크라이나를 포괄해서 유라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좀 넓혀가지고 지금의 이란, 그 다음에 터키, 발칸반도, 몽골까지 합쳐가지고 유라시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러시아는 이 지역을 자기네들이 세력권을 확장할 수 있는 그 지역이라고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러시아의 국제 환경 인식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러시아 예산에서 에너지 부분의 재정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최근 석유 가격의 급락은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발 세일가스 혁명으로 인하여 기존의 가스 생산국들의 지배적 위치가 흔들리고 미국의 가스 및 석유 생산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가스 생산국인 미국이 세계 원유 시장과 가스 시장을 놓고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기존 생산국과 경쟁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세일가스 혁명의 저변에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 있어서 기존 에너지 패권국들의 지위를 약화하고 미국이 시장을 주도하려는 전략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국제 에너지 질서의 변화를 통하여 러시아 내부 정치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유도하려고 하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생산국이며 수출국이었습니다. 경제에 있어서 에너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는 기존의 유럽으로 향한 가스 시장과 석유 시장의 축소로 인하여 시장을 다변화해야 하는 절박함에 놓여 있었습니다. 1980년대 낮은 석유 가격으로 인하여 소련 경제가 흔들리고 이로 인한 재정 악화가 소련 붕괴로 이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는 러시아는 에너지 수급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외교 정책을 수정하였습니다.
러시아의 대외 안보 인식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 질서를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이전되는 과정으로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러 양국에 대한 인식입니다. 중러 양국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 추진 및 미국의 패권주의에 연합하는 대응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유라시아주의와 신동방 정책입니다. 극동 지역 발전 및 아태 지역에서 영향력 확보를 추구한다는 것. 그 다음은 미러 대륙과 INF 파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987년 12월 8일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 사이에 체결된 중단거리 핵전력 조약인 INF가 2019년 8월 2일 미국과 러시아의 탈퇴로 파기되었습니다. 8월 2일은 2019년 2월 1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약에 대한 러시아의 비준수를 이유로 탈퇴를 선언했고,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조약 탈퇴를 선언한 지 꼭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 워싱턴에서 소련과 미국 간에 서명한 중단거리 핵전력 조약의 효력이 8월 2일자로 다했음을 선언했습니다. 유럽연합 국가들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약이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바로 전날에 미국과 러시아 양국의 정상은 이 조약 파기에 대한 특별한 언급조차도 없었습니다. 조약 파기로 인해서 유럽연합 국가들은 세계가 다시금 냉전 시기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를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요. INF 조약은 사거리 1000에서 5500km,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500에서 1000km, 단거리 미사일에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 지상 발사 탄도 미사일, 그리고 발사기, 지원 구조 및 체계를 모두 파기하고 앞으로 실험, 개발, 생산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조약 체결 이후 가장 구체적이고 엄격한 검증 절차에 따라 미러 양국의 지상 발사 중단거리 미사일 총 2692개를 불능화 또는 파괴했습니다. 이 조약은 지상 발사 중단거리 미사일을 대상으로 하였고, 잠수함과 항공기 그리고 선박 탑재 중단거리 미사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가 조약을 먼저 위반하였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 처음부터 부인했습니다. 미국은 SSC-8로 불리우는 이 미사일 사거리가 2000에서 3000km 정도의 거리를 커버하기 때문에 유럽 전역이 사정거리에 들어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모스크바 시연회장에서 계량형 이스칸데르 미사일 실제 사거리가 500km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시기부터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대하여 조약 위반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약 탈퇴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 러시아의 비준수 문제와 함께 최근 미국 항공모함의 위협적인 중국 중거리 미사일 둥펑-26 배치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INF 조약에서 제외되어 있고 러시아가 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만 약속을 지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10월 트럼프가 INF 조약에서 탈퇴 의사를 밝힌 이후 미국 주요 방산업체들이 약 11억 달러에 달하는 미사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생산하는 레이션, 로키드 마틴사, 보잉사 등 미사일을 만드는 미국의 소수 기업들이 조약 파기로 인하여 이득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가 민간 군수 기업들과 미사일,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약 체결 규모가 1,160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INF 조약을 파기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 모두가 이 조약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러시아와 미국은 냉전이 종식된 2000년 이후 새로운 국제안보 질서 속에서 INF 조약의 다자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이란, 이스라엘,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자유롭게 중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러시아만 조약으로 인하여 손발이 묶여있는 상황에 불만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둘째로,
미국의 강력한 경쟁국으로 떠오른 중국이 2000년대 이후 지상 발사 중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INF 조약 당사국이 아니라는 상황을 이용하여 수천 개의 지상 발사 중단거리 미사일을 남중국해와 서태평양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특히 항공모함 킬러라고 불리는 둥펑 26 미사일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헤게모니에서 주요 위협 요소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전 세계에 배치된 중단거리 미사일 수의 95%를 차지하며 중단거리 핵전력을 키워왔습니다. 바로 중국이 남중국해를 갖다가 커버하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했을 때 그 사거리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네, 세 번째가 북한의 개량형 이스칸데르 단거리 미사일 개발과 실험입니다. 2019년 북한은 세 차례에 걸쳐 개량형 이스칸데르 M 혹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부르는 단거리 미사일을 실험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이란과 같은 적대적 국가들이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이 INF 조약 탈퇴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하였다 보며 조약 탈퇴가 동북아 군비 경쟁의 전략적 환경 조성에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INF 조약이 과거 30년간 유럽 안보를 지탱하는 주요 기둥으로 존재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INF 조약 파기는 나토 동맹국들과 유럽연합에게 전 지구적 군비 경쟁의 시작과 신냉전 개막을 여는 발단으로 보여 그 충격과 공포는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유럽연합은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동맹 체계를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안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을 무대로 군비 경쟁과 핵 확산이 벌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러시아와 대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미중 전략 경쟁과 러중 전략적 협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향후 30년간의 세계 패권 구도를 설계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인도 그리고 유럽연합을 주요 팩트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와 유럽연합은 미국이 구축해 놓은 세계 질서와 공공재 성격의 규정에 대한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스탠더드의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미국이 지난 세기 구축해 놓은 국제적 규범과 제도 그리고 시스템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를 중국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의 학자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국과 미국의 충돌을 전략적 경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다른 학자들은 그 단계를 이미 지나 패권적 충돌이 시작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2020년 팬데믹 상태를 초래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과 미국은 전략적 경쟁 단계를 훌쩍 넘어 패권적 충돌로 급격하게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미국 국방성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패권 도정에 대응하면서 자유진영 중 동맹관계인 한국, 일본, 호주, 태국과 더욱 긴밀하게 협조하고 인도, 싱가포르, 뉴질랜드와 새로운 동맹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이 아세안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 동맹체와 지역 안보 메커니즘을 무시하고 미국과 일부 국가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보고 이 지역의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분열적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미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질서와 세계화 과정에서 최고의 혜택을 본 중국이 미국이 구축해 놓은 국제 질서와 금융 질서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국제 규범에 도전하는 현상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 미국이 유지해왔던 석유 결제 시스템인 달러를 적용한 석유 달러 순환 체계에 달러 기축 통화를 흔들어 놓는 사태를 경계합니다. 또한 중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화폐를 중국 법정 화폐로 사용하려는 준비를 다 끝낸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달러 기축 통화에 훨씬 더 위협적이라고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대 중국과 러시아의 신냉전 그 자체를 이 도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볼까요? 러시아는 발트연안서 군사훈련도 하고 핵미사일 전력 증강을 한다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크림반도 합병을 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는 내전에서 친러 반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에서 미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둥펑 41 ICBM을 개발하고 미 항공모함을 겨냥한 둥펑 21D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는 핵 전력 현대화 및 태평양 함대 전략 핵 잠수함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러시아와 중국이 어떻게 보면 혈맹 관계고 동맹 관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미중 경쟁 관계에서 중러 협력 관계가 공고해진다는 이면에는 또 다른 이견이 존재합니다. 중러 양국 국가 원수들의 빈번한 회동, 양국의 적극적인 군사협력과 연합훈련, 그리고 여러 국제 문제에 대한 유사한 입장, 북한이나 베네수엘라,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유엔 안보리에서 상호 입장을 지지하는 것, 1대1로와 유라시아 경제연합과의 의미 있는 경제통합 논의 등과 같은 공동의 협력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인 이해관계에서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이 경제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야심을 드러내는 것과 1대1로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와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그런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이 대미 압박 카드로 러시아를 활용하면서 한편으로는 러시아로 인하여 대미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러 양국 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많은 부분에서도 일치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중국에게 전략적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항하는 중러 협력 관계에 대하여 러시아 전문가들은 중러가 공동으로 미국과 서방 세계로부터 경제 제재와 갈등에 놓여 있기에 중러 협력이 공고해질 것이라고 보는 견해와는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서방 세계는 정치적 관계이며 중국과 미국은 정치 경제적 관계로 좀 더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는 러시아와 서방 세계 간의 문제는 정치적 해결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과 미국 관계는 그렇지 못하다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과 유라시아주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동북아에서 러시아가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상정하고 있는지가 중국의 동북아 지정학적 이익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시각에 대해서 러시아 전문가는 단기적으로 중장기적 전략으로 양국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먼저 양국의 전략과 핵심 이익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세계 전략과 공동의 접근 방법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러시아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러시아 영향력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주변 외교, 즉 한국이나 일본, 인도, 베트남 같은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미국, 중국, 러시아 관계에서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를 대등한 강대국으로 상정하는 구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의 그 두 나라가 군사 동맹으로 발전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 그 갈등의 저변에는 무역이나 투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계 전략을 놓고 벌이는 대립적 성격이 강합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과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경쟁력 강화는 미국의 글로벌 주도권을 위협할 정도, 특히 5G 이동통신 기술과 세계 디지털 경제 시장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테크놀로지 기업에 대한 제재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로 인하여 중국이 미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극복하여 디지털 기술과 제4차 산업혁명에서 미국이 밀리는 현상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에서는요, 중러 양국이 강력한 군사 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19년 연말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그럴 계획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양국 관계는 동맹 체계에 준하는 준동맹 체계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에서 러중 전략적 협력을 들여다보면요, 중국의 1대1로와 세계 제2의 국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 그 다음에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과 동중국의 갈등,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무역전쟁,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미국은 동북아에서 한국을 한미일 동맹으로 묶어서 북중로 대립 구도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도 태평양 전략과 쿼드 플러스, 이 쿼드 플러스에 한국이 들어가죠. 한국은 경제 안보를 구분하여서 대응하고 그렇지만은 안보 구도에서 한국이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는 미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에 대한 논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인 레오니드 슬루츠키 같은 경우는 바이든의 승리로 인하여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개선되는 것은 무의미해졌다. 즉,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선거 유세 기간에 러시아가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는 비판을 한 것을 지적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본 것이죠. 러시아는 러시아와 독일 간 천연가스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인 노르드스트림 2 사업이 막바지에 교착 상태에 놓인 것을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이 유럽의 러시아 종속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위협을 보고 2019년 유럽 에너지 안보 보호 법안을 통과시켜 가스관 건설에 관련된 기업과 국가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건설의 주체인 독일도 이러한 미국의 간섭이 부당하다고 보고 파이프라인을 완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재 조치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법보다 제재 대상을 확대한 법안인 2021년 국방수권법 예산 개정안에 이미 미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또한 2021년 2월 5일 종료되는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뉴스타트도 미국 측의 거부 의사로 난항에 빠져 있습니다. 다만 조 바이든 당선자는 그동안 핵무기 감축의 당위성을 역설해왔고 대통령이 된다면 감축 협정을 조건 없이 연장하겠다고 밝힌 점을 보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러시아 야당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리에 대한 독살 기도 사건으로 푸틴 대통령을 겨냥한 서방과 미국 측의 제재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러시아가 악마의 제재법이라고 불리는 크렘린 공격으로부터 미국 안보 수호법 같은 경우 러시아와 러시아의 신규 부채, 은행, 에너지 기업, 푸틴 대통령을 위한 불법 부정부패 행위를 지원하는 정치인, 재벌 및 그 가족을 제재 대상으로 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중동에서 터키, 시리아, 이란, 그리고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인 남카프카스 지역, 동유럽 지역인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비아,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하여 현재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기존의 동맹 체제인 나토의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통화 확장 정책으로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고 이에 반하여 국제 원자재 가격을 포함한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조 바이든 정부가 2015년에 체결한 이란과의 핵 협약을 복원하게 되면 이란산 석유의 시장 공급으로 유가 상승을 억제 또는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이란이 우라늄 활용을 제한하는 등 합의를 준수할 경우에는 핵 합의에 재가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의 당선으로 인하여 동북아에 있어서 미중 대립이 완화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고 미러 관계는 오히려
악화될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도 재고 추이를 그래프로 정리한 것입니다.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을 맺은 그 시기서부터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 수가 급속하게 줄어들죠. 지금 현재 10,000개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수출하고 있는 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및 유럽 주요국 러시아 가스 수입 현황을 보게 되면은 야말 유럽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노르드 스트림. 지금 현재 노르드 스트림 같은 경우는 제1은 완공이 이미 됐고 가스를 갖다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노르드 스트림 2 같은 경우는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스 스트림 같은 경우 건설을 예정은 하고 있지만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 스트림은 지금 현재 터키로 많은 가스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상입니다.